생생하게 상생하며 YTN 라디오 생생경제. 안녕하세요. YTN 라디오 생생경제 김혜민입니다. 독신자들과 취준생, 때로는 저 같은 워킹맘에게 신의 선물이라 할 수 있는 즉석밥과 같은 가공식품 가격이 올랐습니다. 1년 전 같은 달과 비교했을 때 수프와 소시지, 또 콜라 등 13개 품목이 올랐고요. 생수와 치즈는 보합, 또 햄과 커피 믹스는 하락했습니다. 임금은 안 오르고 물가만 이렇게 오르는 상황 속에서 서민들의 가벼운 주머니와 바쁜 삶의 딱인 이런 가공식품까지 오르는 것 보니까요. 왠지 서민들의 마지노선까지 무너진 느낌입니다. 2018년 8월 13일 YTN 라디오 생생경제 지금 시작합니다. 경제를 말하는데 전문 지식은 없어도 된다. 쉽고 재미있는 경제 교과서 YTN 라디오 생생경제. 가장 맛있고 싼 제철 식품은 무엇인지 한 주간 재래시장과 대형마트의 생생한 물가 정보를 살펴보는 시간이죠. 장바구니 생생물가입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이윤정 대리 연결돼 있어요. 대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휴가 다녀오셨어요? 네, 저는 7월 달에 좀 일찍 다녀왔어요. 네. 휴가 다녀왔는데 왜 또 가고 싶을까요? 그런데 우리에게 희망은 추석이 이제 곧 다가온다는 겁니다. 그쵸. 네, 이번엔 추석이 굉장히 빠르더라고요. 9월인데 추석 선물 세트 관련해서 알뜰 정보를 좀 주세요. 네, 벌써 이제 추석이 한 달 반 정도밖에 남지 않았더라고요. 네, 연휴가 좀 좋긴 좋은데 이렇게 네. 여기저기 선물도 해야 되고 이렇게 걱정이 많으실 것 같아서 준비한 그렇죠. 소식인데요. 네. 지금 대형 유통업체에서 추석 선물 세트 좀 저렴하게 사전 예약 판매를 실시하고 있어요. 농협 하나로마트에서는 지금 9월 6일까지 과일, 한우, 굴비 총 200여 품목의 선물 세트를 구매하시면 최대 30%까지 할인을 해서 판매를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이마트, 롯데마트, 홈플러스는 9월 12일까지 행사카드로 명절 선물 세트를 구매하시면요. 최대 40%까지 할인 혜택을 드리고 있다고 합니다. 또 금액대별로 지금 상품권도 증정을 해드리고요. 온라인에서는 추가 혜택까지 드린다고 하니까요. 혹시 자주 가시는 마트가 있으시다면 이번 추석은 좀 미리 준비를 하셔서 알뜰하게 선물 구매하시기 바랍니다. 네, 저도 자주 가는 마트에서 문자가 계속 오더라고요. 추석 선물 구매하라고. 네, 그래서 네. 여러분들도 부지런히 선물 구매 준비하시면 좀 값싸게 구입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 달에 맛있게 즐길 수 있는 제철 농산물 뭐가 있을까요? 네, 이번 달 제철 농산물 좀 소개를 드리자면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한 감자인데요. 네. 보통 감자라고 하면 좀 추운 겨울이 생각나실 텐데. 맞아요. 추울 때 그 네. 모락모락 이렇게 김나는 그 감자, 찐감자. 그렇죠. 네. 근데 사실 감자의 제철은 6월부터 9월까지 여름철이거든요. 그렇군요. 네, 그래서 이제 마트나 시장에서 감자 구입하실 때 이 껍질이 너무 쭈글쭈글하고 가벼운 건 좀 되도록 피해 주셔야 합니다. 네. 그 이유가 저장 기간이 오래될수록 이 수분이 감소해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거든요. 또 국산과 수입산을 좀 구별하는 팁 좀 드리면요. 흙이 묻어있는 감자는 저희가 수입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흙이 깨끗하게 제거되어 있으면 수입한 감자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렇군요. 네, 국산은 좀 동글동글한 모양이 많다면 수입산은 주로 크고 또 긴 타원형의 모양이 많아요. 네. 감자가 굉장히 친근한 농산물이기는 한데 사실 감자가 우리 몸 어디에 좋은지는 잘 모르거든요. 효능이 어떤 게 있습니까? 그렇죠. 저도 사실 감자 효능 보고 먹기보다는 그냥 그렇죠. 맛있어서 먹는데요. 쉽고. 네. 이 감자가 의외로 정말 다양한 효능을 갖고 있어요. 특히 이제 비타민과 좀 섬유소가 풍부하게 들어있어서 감자를 자주 섭취하시면 노화 방지도 되고 또 피부 미용에도 굉장히 좋고요. 그렇군요. 네. 또 비타민 C를 많이 함유하고 있어서요. 이 철분이 몸에 섭취가 잘 될 수 있도록 해줘서 빈혈을 방지해주기도 하고 또 면역력까지 개선시켜주는 역할을 하고요. 그리고 저처럼 이렇게 얼굴이 좀 자주 붓는 분들에게도 좋은데요. 네. 감자에 칼륨도 많이 들어있어서 이 체내에 있는 나트륨을 배출해주면서 전체적으로 클렌즈 효과까지 갖고 있습니다.
클렌즈 효과까지요? 네. 이런 만능. 거기다 감자는 좀 서민 음식 같다는 느낌이 들어서 우리가 자주 접하는데 근데 지금 가격은 좀 오르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사실 이 4월에 이 감자가 금자라고 불릴 만큼 가격이 정말 많이 뛰었던 적이 있었는데요. 네. 그 이후로 이제 외국에서 수입도 하고 또 이제 노지 감자도 좀 풀리면서 가격이 전반적으로 내려가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요즘 같은 폭염 속에서 감자 역시 좀 살아남기 힘든데요. 이 폭염의 영향으로 상품성이 좀 저하가 되고 있고 이 생산량도 줄어들고 있어서 요즘 가격 계속 조금씩 오르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번 주는 지난주에 비해 약 3% 올라서 100g당 279원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또 동향과 전망을 좀 살펴보자면 이 전라도와 경상도사는 지금 수확이 마무리 단계에 있고 강원도사는 출하가 시작이 되었긴 한데 가뭄으로 인해서 지금 생산량이 감소를 하고 있어서요. 네. 가격은 지금 상승세가 지속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요즘 뭐 폭염 때문에 농산물 가격이 오르는 건 어쩔 수 없는데요. 그래도 예전만큼은 좀 비싸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반면에 이번 주에 삼겹살 또 건멸치는 내림세라는 소식 들어와 있네요. 또 이렇게 가격이 좀 떨어진 음식들 골라서 먹으면 가정경제에도 좋고 건강에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장바구니 소식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윤정 대리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생생하게 상생하며 YTN 라디오 생생경제. 오늘 가장 뜨거운 경제 뉴스를 제일 생생하게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저희가 뜨거운 경제 뉴스를 어떻게 선정하냐면요. 보통 이 실시간 검색에 오른 뉴스들이 우리 청취자분들이 가장 관심 갖고 있는 뉴스라고 여기고 저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금 실시간 1위가요. 바로 터키 환율이고요. 이어서 터키 쇼핑, 터키 여행 이런 것들이 뒤를 잇고 있습니다. 터키 리라화가 폭락하면서 직구족들이 쇼핑을 위해 터키 상황에 주목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한 나라의 환율이 떨어지는 의미가 어떻게 단지 쇼핑만 싸게 할 수 있는 것만 의미하겠습니까? 어떤 의미 갖고 있는지 우리 관련 이야기 GFM 투자연구소 이진우 소장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소장님. 네, 안녕하세요. GFM이 글로벌 파이낸셜 마켓이에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환율에 민감할 수밖에 없겠네요. 예, 아무래도 환율의 국제금융시장에서 어떻게 보면은 제일 중요한 변수죠. 그렇죠. 그것이 금리, 경제 상황 모든 걸 다 반영하는 굉장히 중요한 변수입니다. 네. 소장님이 이 환율 문제만큼은 전문가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 오늘 쉽게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먼저 팩트체크 먼저 하죠. 리라화 얼마나 폭락한 겁니까? 리라화요? 네. 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작년 말 달러와 터키 리라 환율. 우리가 달러는 USD라고 보통 쓰죠. 네. 이해됩니다. US 달러. 그리고 터키는 통화 코드가 TRY 이렇게 되는데요. 1달러당 3.7886 리라였습니다. 작년 말에. 네. 이게 지금 오늘 아시아장에서 7.21 리라까지 올라왔어요. 네, 네. 조금 느낌이 잘 안 오시죠? 환율이 90% 올랐습니다. 90%요? 그렇다면 우리 환율로 말씀드리면은 1,000원 하던 환율이 작년 말에 1,000원 하던 환율이 한 1,900원 왔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이건 굉장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도대체 터키에 무슨 일이 있었던 겁니까? 터키에 무슨 일이 있었는가? 아마 우리 청취자 여러분께서도 터키 관련 뉴스 최근에 들으시기를 무슨 목사 한 명, 앤드루 브룬슨이라는 목사가 2016년에 뭐 쿠데타를 도왔다 이런 혐의로 잡혀 있는데 여기를 풀어달라? 그걸 갖다 듣지 않았어. 그래서 지금 뭐 터키산 철강 알루미늄 관세를 때리고 이런 얘기가 들렸는데요. 네. 조금 우리가 당장 상식적으로 듣기에도 그거 같고 싶죠. 네. 지난 4월 초에는 에르도안 대통령하고 푸틴 대통령이 그 터키 수도 앙카라에서 또 정상회담을 했는데요. 네. 미사일 방어 체제, 방공 체제를 갖다가 미국이 갖고 있는 패트리어트 체제를 가지는 게 아니고 러시아의 S-400 이걸 갖다 도입한다 그랬고요. 네. 뭐 그런 식으로 즉 에르도안 대통령 재집권 이후에 조금 외교적으로 삐그덕거렸습니다. 미국이 보기에 터키가 좀 마음에 안 들었던 거죠. 밉보였군요. 네. 그리고 기본적으로 네. 이 경상수지 적자가 심각하고 인플레이션이 뭐 15%대 16%대 이런 식으로 치솟는 나라
왠지 이렇게 환율로 공격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개연성이 있죠.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지금 취약한 상황이고 터키가 네. 그리고 이제 미국과 여러 가지 외교적인 문제, 뭐 터키 내의 정치적인 문제 등으로 지금 리라와 가치가 이렇게 폭락을 한 건데 네. 소장님 제가 고등학교 때 이 선택 과목이 있지 않습니까? 제 경제였어요. 그래요. 제가 네. 그때 공부를 열심히 안 했나 봐요. 잘 모르겠더라고요. 이거 한일 문제가 참 어려운데 이제 그때로 좀 돌아간다는 기분으로 네. 여쭤볼게요. 네. 그러니까 리라와 가치가 떨어지니까 터키 환율이 하락하는 거잖아요. 환율은 오르는 거죠. 오르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터키, 그게 제가 공부 열심히 안 했다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터키로 여행을 가야 된다, 뭐 쇼핑을 가야 된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그 부분을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예. 아까 우리 혜민 PD님께서 실시간 검색어 중에 터키 쇼핑, 터키 여행이 올라왔다는 것에 대해서 제가 네. 조금 옆에서 들으면서 야, 이걸 웃어야 되나, 울어야 되나 싶은데. 씁쓸하죠. 네. 네. 우리 지금 너무 나이브한 접근이에요. 야, 터키 리라 통화 가치가 떨어졌단다. 터키가 요즘 돈값이 많이 싸졌대. 그래서 터키 여행 가면 아주 대박이야. 그러다가 우리가 같이 갈 수가 있습니다. 마치 97년에 말이에요. 1997년 IMF 외환위기 왔을 때 우리나라 환율 1,000원 정도 하던 게 2,000원도 갔지 않습니까? 주변 국가들이 보고 그렇게 얘기했을 수 있겠네요. 뭐 일본 사람만 하더라도 야 이거 뭐 한 만행 들고 가면은 한 5만 원 줄 거 한 잘하면 10만 원 20만 원 바뀌겠는데 서울에 관광 갈까? 우리 기분 안 좋죠. 그렇죠. 뿐만 아니고 지금 이것은 자칫하면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이머징 국가뿐만 아니라 모든 네. 세계들이 같이 이 터키를 빌미로 해서 좀 시장이 오늘 주식 상황 보시면 아시잖아요. 그러게요. 네, 그런 국면인데 그런 거죠. 터키 통화 가치가 그만큼 떨어진 겁니다. 터키 통화 가치가 떨어진 거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터키 리라를 갖다가 뭐 어느 정도 사는데 필요한 돈이 똑같은 터키 리라를 갖다가 환전함에 있어서 우리 네. 원화가 훨씬 적게 드는 거죠. 그만큼 뭐 쇼핑이 유리하다. 터키 여행 상품 싸지겠다. 그 말은 맞습니다. 네. 네. 우리가 외환위기를 겪어봤던 국가로서 그게 얼마나 국민들이 어렵고 힘든 시간을 보낸다는 걸 알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다른 나라가 이렇게 됐다고 해서 우리가 지금 뭐 쇼핑 갈 수 있겠다, 여행할 수 있겠다. 이건 참 예의도 아니지만 사실 관심을 근데 갖게 되니까요. 이왕 간다면 지금 터키 가시는 게 도와주는 건가요? 예, 그분들을 도와주는 것이기도 네. 하고 경제적으로 합리적인 판단이기도 네. 합니다. 네. 이제 그렇기는 하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단지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우리 걱정을 우리 해야 되는 경제와 거죠. 국제적인 네. 경제에 문제가 있을 거다. 그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그 전에 네. 이제 터키가 어떻게 할까 앞으로의 대응 방향이 궁금한데 지금 뭐 에르도안 대통령은 눈 하나 깜짝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눈 하나 깜짝 안 할 수밖에 없는 것이 네. 저는 이렇게 봅니다. 특히 역사적으로 그런데요. 꼭 에르도안 대통령에 해당되는 것만은 아니고 우리가 독재 성향이 강했던 국가 지도자들 역사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네. 그들에게 있어서 나중에 보면은 사실 사후적으로 밝혀지는 것은 자신들의 그 국가 조국과 어떤 자신의 어떤 피지배 대상인 국민들 인민들의 어떤 잘 사는 삶 행복한 삶 그다지 그들에게 중요하지 않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정권 유지에 그 사람들에게는 자신의 권력과 자신의 입신양명이 더 중요하죠. 지금 만약에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진핑 주석이 조금만 이렇게 수그리는 모습을 미국한테 보여줬으면 쉽죠. 그죠? 그러면 이 미중 무역 전쟁도 좀 더 이렇게 격화되기보다는 조금 뭔가 실마리를 찾지 않을까 싶은데 네. 그랬을 경우에 중국이 또 터키도 마찬가지 국가적인 차원에서 길게 내다봤을 때 유리하다 하더라도 현 집권 세력인 그쪽에서는 자기들의 권력이 약하다니까 좀처럼 그렇게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지금 무슨 뭐 거기도 또 사위가 재무장관이에요. 대통령 네. 사위가. 네. 후진국에서 들을 수 있는 얘기들은 다 나오죠. 미국도 후진국이에요. 쿠셔너 사이가 이것저것 실세 역할을 하는 거 보면 네. 그러니까 거기서 뭔가 대책이라고 나왔는데 네. 시장에서 별로 통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국민들의 피눈물 흘리는 내용보다는 정권이 자신의 정당성과 네. 자신의 그 정권을 유지하는 데에 더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경제적 논리로 판단해서 행동하지 않을 것이다. 터키가 네. 지금 또 실제 그렇게 또
규정을 그렇게 하고 있네요. 이거는 경제적인 문제가 아니고 정치적인. 터키에 대한 어떤 네. 공격이다. 예. 아니 그래서 지금 터키 대통령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는 새로운 시장으로 새로운 협력 관계로 새로운 동맹을 얻으면 된다. 그러면 터키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경제적 상황도 좋지 않고 네. 이런 그런 폐쇄적인 정권인데 새로운 무역 구조를 개척할 수 있을까요? 이걸 계기로 쉽지 않잖아요. 쉽지 않은 얘기죠. 하나의 그겁니다. 뭐 체면치레이기도 하고 네. 그렇게라도 얘기해야지 뭐 특별한 방법이 있겠습니까? 아유. 그래서 새로운 동맹 나열한 게 무슨 뭐 러시아, 네. 이란, 뭐 우크라이나 이 정도인데요. 그래가지고는 안 되죠. 즉 적어도 EU, 유럽연합 정도가 같이 동맹이라고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러나 저러나 EU는 미국 편을 갖다가 안 들 수가 없죠. 그렇죠. 공허한 얘기입니다. 이번에도 네. 뭐 중국 손 안 잡고 미국 손 결국은 잡았으니까요. EU가 어떻게 될지. EU가 그렇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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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남의 집싸움이 동네 싸움 많이 이제 국제적인 싸움으로 번진 게 문제예요. 네. 그래서 이제 일각에서는 이 터키 경제 위기가 글로벌 경제 위기 도미노의 시작이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예, 뭐 그럴 개연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예. 우리가 2008년에 금융위기를 겪었을 때도 느꼈지만요. 이제 소위 말하는 세계화, 뭐 이런 식으로 전 세계가 이렇게 유기적으로 엮여 있다 보니까요. 네. 한 군데, 한 국가, 한 지역의 문제가 거기서만 그치지 않죠. 그렇죠. 여파를 뭐 일파만파는 이제 퍼질 수가 있는데요. 우선 당장 이렇게 된다면은 터키 같은 경우에 자 통화 가치가 이 정도로 반토막이 났다. 그 얘기는 지금 어쨌거나 뭐 파이낸셜 타임스의 지난주 보도가 상당히 그렇게 터키 외환시장을 흔들기도 했습니다만 유럽의 은행들이 터키에 많은 익스포저가 있다. 즉 돈을 많이 빌려줘놨다는 얘기고요. 터키 은행들의 한 자산의 한 40% 정도는 달러 차입금으로 이룬 자산이란 말입니다. 네. 자 그렇다면은 달러를 빌렸어요. 우리 서울하고도 우리 한국과도 똑같은 그러네요. 구조입니다. 네. 달러 빌려서 달러가 가지고 원화 만들죠. 터키에서는 리라 만들죠. 네. 그걸로 투자도 하고 기업도 하고 하는데 나중에 갚아야 됩니다. 갚아야 되는데 우리가 환율이 1,000원인데 2,000원 갔을 때 그러게요. 갑자기 빚이 2배가 되는 거죠. 그만큼 이제 어려워지는 건데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좀 제가 너무 많이 나가는 경우가 아닌가 싶기도 한데요. 이른바 우리가 양적 완화라고 해서 미국, 일본, 영국 뭐 할 것 없이 유럽까지 돈 푸는 거 우리가 10년 동안 봤습니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 돈 풀고 금리 낮추다 제로금리 마이너스 금리까지 갔다가 이것이 네. 조금씩 오르기 시작해요. 이제 즉 모든 것이 정상화되기 시작하고 10년 동안 오르기만 했던 주식시장, 10년 동안 오르기만 했던 부동산 가격, 전 세계적인 현상입니다. 이런 것들이 기업들은 돈 벌면 그걸로 투자를 하기보다는 자사주 매입이라고 해서 자기네들 주식 사고 네. 이렇게 보냈던 10년 이후에 이제 그것이 정상화로 돌고 있는 거예요. 금리는 오르기 시작합니다. 돈줄은 쪼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된다면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이 생기는 문제가 여기저기서 터질 수가 있는 와중에 미국도 사실 이 금리 정상화, 통화정책 정상화라는 것이 어떤 여파를 몰고 올지 굉장히 두려워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내부적으로. 네. 그런데 여기에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전쟁 아니면 무슨 터키 경제가 무슨 뭐 무너지네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은 좋은 핑계거리가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런 점에서 한번 우리 청취자 여러분께서도 한번 이렇게 작금의 네. 시장 상황 그리고 국제 뉴스를 갖다가 이렇게 장식하는 흐름들을 한번 살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요즘 트럼프 대통령 하는 것들 미국에서 하는 일들을 보면 진짜 그 배트맨 영화에서 나오는 세계 경찰도 아니면서 세계 평화나 경제를 아니 본인들이 물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네. 미국이 세계 경찰 노릇을 한다고.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국내적인 그런 문제들을 자꾸 눈을 밖으로 돌려서 예. 혼란스럽게 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들을 하거든요. 예. 문제는 터키나 우리나라처럼 그런 외화에 굉장히 예민한 국가, 네. 신흥 국가들이 문제란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어떤 나라가 가장 큰 영향을 받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아무래도 이런 상황이 오면은 결국 빚의 문제입니다. 부채의 문제예요. 네. 뭐 GDP 대비 무슨 국가 부채 비율이라든지 기업이나 국가나 할 것 없이 부채가 많은 쪽에서는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 왜 자기 돈 갖고 망하면은 자기 돈 까먹으면 되는데요. 네. 돈 빌린 거는 이 갚든지 탕감 받든지 아니면 죽든지
이 방법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상황인데 그런 측면에서 우리는 이번에는 어느 정도 조금은 네. 직격탄은 아닐 거예요. 우리가 받는다면은 아마 유탄일 겁니다. 네. 뭐 그런 식으로 될 수 있겠으나 지금 우리 증시 동향이 시사하는 바와 같이 또 이렇게 어쩌면 우리도 그런지 모릅니다. 우리 경제 자체가 많이 힘들어지고 있고 우리 펀더멘털이 약화되고 있는 와중에 우리가 자꾸 증시의 하락이나 원화 환율이 네. 오르면서 원화가 약세가 되는 이 흐름을 우리도 외부 변수 탓으로만 돌리고 있는 건 아닌지 그것도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아까 미국 이야기 네. 하신 것처럼요. 그렇습니다. 신흥국들 이야기하면서 또 하나는 이제 무역이 주요한 국가들, 네, 우리나라를 그렇죠. 포함해서요. 그것도 중요합니다. 네. 이런 국가들 이렇게 무역 전쟁 자꾸 미국이 네. 이렇게 러시아 건드리고 중국 건드리고 터키 건드리고 네. 이란 건드리고 그 무역 전쟁 격화되면 결국 우리 수출기만 캄캄해지는 게 아닌가 이런 걱정도 된단 말이에요. 충분히 생각할 수 있고 상식적인 걱정입니다. 네. 그럴 수밖에 없죠. 그럼 그만큼 어떡해요? 세계 네. 이제 흔히 말해서 중국 정도나 일본, 인도 같으면은 우리는 그럼 내수시장 활성화하겠다? 우선 인구가 그만큼 그렇죠. 안 되니까. 그다음 두 번째 내수 활성화하려면은 그 국민들이 돈이 있어서 소비를 해야 그렇죠. 되는데. 지금 우리 상황에서 힘들죠. 예, 대부분 먹고 죽을 돈도 없다 그러시죠. 아유. 예. 네. 뭐 그런 상황이니까 우리는 어쨌거나 예나 지금이나 이른바 소규모 개방 경제 어느 이제 소규모라는 딱지는 뗄만 합니다만 네. 바깥과 밀접하게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항상 지금은 좀 더 늘 그래왔듯이 바깥 동향, 해외 뉴스 좀 더 이렇게 밀접하게 면밀히 관찰해 나가셔야 됩니다. 네. 네. 계속해서 이 뉴스 보면서 우리나라 경제 상황도 여러분들 함께 살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터키발 금융시장의 불안 이야기 GFM 투자연구소 이진우 소장과 말씀 나눴습니다. 소장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YTN 라디오 생생경제에서 여러분께 드리는 선물입니다. 밀리의 서재에서 전자책을 자유롭게 읽을 수 있는 3개월 무료 이용권을, 한국경제신문에서 다양한 경제서적을, 나도 읽고 싶다. 100% 영미권 1:1 프리미엄 화상영어 클라소에서 1개월 이용권을, 나도 공부하고 싶다. 무더운 여름 강한 햇빛에 지친 내 피부를 살려줄 주식회사 테미스의 테미스 센텔라 탄산팩 세트까지 퀴즈를 맞히시는 분들께 추첨을 통하여 선물을 마구마구 보내드립니다. 이 푸짐한 선물 받으실 수 있는 방법입니다. 지금부터 제가 내는 퀴즈 잘 들으시고요. 샵 0945 우물정 0945로 문자 보내주세요. 오늘의 생생 퀴즈입니다. 지금 실시간 검색어에는 터키 환율, 터키 여행 이렇게 터키가 들어간 검색어가 종일 상위권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터키와 미국과의 외교 갈등이 불이 붙으면서 이것의 가치가 곤두박질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터키의 에르도안 대통령은 눈 하나 깜빡하고 있지 않죠. 신규 시장과 새 동맹국을 찾아서 미국에 대응하겠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이번 터키의 이것 가치 하락 사태로 인해 취약한 신흥국 경제가 연쇄적으로 타격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는데요. 여기서 오늘의 생생 퀴즈입니다. 미국의 경제 공격으로 인해 급격히 폭락한 터키의 화폐를 무엇이라고 할까요? 1번 엔화, 2번 리라화입니다. 1번 엔화, 2번 리라화입니다. 여러분들의 정답 그리고 여러분들의 의견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생생하게 상생하며 YTN 라디오 생생경제는 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통신발전기금을 지원받고 있고요. 포스코와 함께합니다. 저는 2부에 다시 올게요. 생생하게 상생하며 YTN 라디오 생생경제. 돈 셀 틈 없는 분야별 맞춤 정보. 알아야 지킨다. 생활 경제 백서. 매주 월요일 이 시간 여러분들의 생생한 생활 경제를 책임집니다. 우리 집 재테크의 이지영 작가님 나오셨어요. 안녕하세요, 작가님. 네, 안녕하세요. 이지영입니다. 얼마나 바쁘세요? 요즘에 또 이렇게
돈에 굉장히 고민 많으신 분들이 맞아요. 많으신지요. 네. 강의 요청이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그러게요. 근데 이재용 작가님네 집 재테크는 부탁은 제가 해야죠. 그러네요. 당연히. 강의 많이 초청해달라고 네네. 부탁을 하셔야겠네요. 근데 부탁할 필요도 없이 참 많은 분들이 우리 이재용 작가님을 강사로 모시고 있는데요. 그래서 청취자분들은 무료로 오늘 이 방송 들으시면 이재용 작가님의 팁을 여러분들도 함께 나누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투자 안전망 이야기했잖아요. 투자 이야기했잖아요, 작가님. 네, 그렇죠. 네. 오늘은 무슨 이야기 해볼까요? 네, 오늘은 우리가 이제 돈을 안 쓰고 사는 날이 하루도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소비 이야기 해보려고 합니다. 소비 이야기. 저도 고민이고요. 정확히 말하자면 저의 신랑의 고민이죠. 저의 소비에 네네. 대한 저의 신랑의 고민인데 이 많은 가정에서 고민 중에 하나가 분명히 나는 아껴 쓰는 것 같은데 쪼들린단 말이에요. 도대체 그 원인이 무엇일까요? 상담이나 제가 교육을 통해서 만나는 많은 분들이 공통적으로 가진 의문이 바로 아껴 쓰는 것 같은데 늘 쪼들린다라는 거거든요. 네. 근데 이제 우리가 쓰는 지출은 크게 이제 매월 고정적으로 나가는 고정 지출과 그다음에 불규칙한 변동 지출이 있습니다. 근데 네. 고정 지출은 대부분 이제 은행의 자동이체로 막 빠져나가죠. 그렇죠. 그런데 대부분의 가정에서 이 고정 지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높아요. 뭐 이자, 그럼요. 여러 가지 많습니다. 네. 교육료, 네. 그래서 수입의 대부분이 이 은행 통장에 이렇게 빨대를 딱 꼽고 빠져나가는 이 고정 지출이기 때문에 사실은 내가 번 돈 중에 상당 부분이 나는 만져보지도 못한 채 이제 없어지고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거죠. 사이버머니라니까요. 자, 고정비 구체적으로 어떤 게 있을까요? 제가 좀 짧게 얘기는 했는데. 네, 무엇보다도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부채가 제일 크겠죠. 네. 그러니까 빚 없이 집 사기가 너무 힘드니까 대출을 끼는데 요즘 집값이 워낙 비싸니까 이제 이 금액이 큽니다. 서울 같은 경우는 DTI라고 해서 네. 연소득에서 최대한 빌릴 수 있는 것이 이제 소득의 40%예요. 그럼 만약 이걸 꽉 차서 빌리면 소득의 40%가 이미 사라지는 거죠. 그렇죠. 그다음에 또 보험료 있죠. 4인 가족 보험료. 보통 적게 잡아도 아마 30만 원 이상씩 다 나가실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은 태아보험이라고 해서 아이가 태어나기 전부터 보험을 하죠. 들잖아요. 네, 그러니까 가장보험이 맞아요. 있고요. 그래서 맞아요. 굉장히 큽니다. 네. 통신비도 만만치 않죠. 만만치 않죠. 역시 4인 가족, 인터넷, TV까지 하면 30만 원 넘어가는 게 쉽습니다. 여기에 이제 아이들 교육비, 남편 용돈, 부모님 용돈도 좀 드려야 되잖아요. 관리비, 이렇게 또 만약에 신용카드 할부를 좀 한 게 있다. 네. 그럼 그것도 매달 고정비로 나가겠죠. 또 뭐 하다못해 정수기도 렌탈하면 매달 돈이 나가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다 이제 고정비가 되는 겁니다. 아니 우리 집 가계부를 보신 것 같은데요. 우리 집 가정만이 아니라 일반적인 가정들이 보통 이 정도죠? 고정비가 어느 정도 차지하고 있나요? 그러니까 실제로 제가 이제 개별 가정을 상담을 해보면 네. 만약에 이제 주택담보대출이 있는 집이면 고정비 비중이 최소 70, 대부분 막 80%를 넘는 경우가 커요. 네. 근데 좀 빚이 없다 하더라도 아이들 교육을 좀 많이 시킨다. 이런 집 같은 경우는 역시 고정비 비중이 커집니다. 그래서 결국에 대부분의 가정에서는 아껴 쓸 돈도 과소비할 돈도 신앙시 없다고 보는 게 맞는 거죠. 네. 그래서 교육이나 제가 상담을 해보면 많은 분들이 가장 공감하시는 내용이 바로 고정비 때문에 우리가 지금까지 쪼들렸구나 는 거를 이제 알게 된 거에 굉장히 많이 공감을 해주세요. 네. 그러면 고정비를 줄여야 되는데 사실 고정비들의 대부분이 꼭 나갈 수밖에 없는 돈이라는 생각이 저는 들거든요. 고정비 중에서도 뭐 특히 주의해야 할 고정비가 있습니까? 이 고정비 중에서도 가장 위험한 게 네. 장기 고정 비용이에요. 장기 고정 비용. 그러니까 몇 개월 나가는 게 아니라 일단 시작하면 10년 이상은 최소한 지출을 해야 되는 이런 장기 고정 지출이 네. 이 가정의 재무 상태를 악화시키는 주범이죠. 대표적인 게 주택담보대출, 보험료 이제 이런 것들입니다. 네. 그리고 이런 거는 내가 아무리 절약하려고 마음을 먹어도 절약할 수가 없는 것들이잖아요. 그렇죠. 한번 정해지면. 네. 그래서 굉장히 위험하고요. 또 뭐냐면 이게 장기다 보니까 미래에는 우리 집 소득이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가 맞벌이인데 육아 때문에 막 외벌이가 됐다. 네. 또는 뭐 소득이 줄었다. 또 아이가 자라면서 교육비가 많이 들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소득이 좀 줄어들었는데 내가 이런 장기 고정 지출 많이 갖고 있다. 그러면은
가정의 재무 상태가 더 어렵게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오늘 소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 소비 중에서 가장 큰 소비가 고정비, 그중에서도 가장 위험한 건 장기 고정 지출. 그럼 결국은 이 장기 고정 지출을 우리가 조정해야 되는 건데 그러면 소득이 증가하면 이 고정비 지출이 어떻게 돼요? 좀 주나요? 그렇죠. 그럴 것 같잖아요. 네. 많이 벌면 고정비가 해결되지 않을까? 그렇죠. 네, 그렇지가 않습니다. 고정비는요, 소득에 비례해서 커집니다. 근데 연봉이 예를 들면 7천인 사람보다 연봉 1억인 사람이 더 큰 집에 살고자 하는 경향이 있겠죠. 그리고 돈도 더 많이 빌려줘요. 그럼 은행에서 네. 돈도 더 많이 네. 빌려줍니다. 그래서 담보대출도 커지는 거죠. 그래서 빚이 늘어나기가 쉽고요. 아이들 교육도 사실은 연봉 1억이면 더 많이 시켜야 되지 않을까? 이런 이제 생각을 가지기가 쉬워요. 그래서 네. 막 방학마다 막 해외 연수 보내야 되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하기가 쉽죠. 품위 유지비도 더 많이 나갑니다. 그래서 그렇네요. 차도 더 좋은 거, 큰 거 가질 수밖에 없게 돼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고정비는 커집니다. 그러니까 소득이 늘어난다고 해서 고정비의 위험성에 우리가 결코 덜 노출되는 게 아니고 네. 오히려 고정비가 커질 가능성이 더 커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많이 번다고 해서 고정비가 줄어드는 게 아니고 오히려 더 늘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 그렇습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우리 집에서 고정비가 얼마인지 아는 것이 이 지출 관리의 기본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뭐 괜히 부부끼리 돈 안 모인다고 내 탓, 네 탓 이렇게 싸울 필요가 없네요. 그럼요. 그러니까 가정경제 상담할 때 보면은 부인들은 이 도대체 내가 뭐 명품 사는 것도 아니고 해외여행 맨날 가는 거 아니고 비싼 옷 사 입는 거 아닌데 그러면서 친구 이야기 좀 하고 네. 나는 왜 아껴 쓰는데 돈이 안 모이지? 네. 답답해요. 근데 반면에 남편은 부인이 항상 돈이 없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부인이 뭔가 좀 살림을 잘 못하는 거 아닌가? 이런 좀 의심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일반적으로 부인이 상담 신청을 많이 하시는데 남편이 상담 신청을 하면 거의 100이면 100 우리 부인이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오시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네. 이 지출 구조를 분석을 해보면 이미 우리가 서로 어찌할 수 없는 고정비가 굉장히 많구나. 그래서 이게 이미 소득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되면 네. 서로 오해가 풀리게 되는 거죠. 근데 오해만 풀리면 의미가 없고 이제 이 고정비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데 그렇죠? 그럼 도대체 고정비를 어느 정도 수준으로 유지하는 게 가장 적정합니까? 그러니까 제가 앞서 방송에서도 말씀드린 게 가정경제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첫째도 안정성, 둘째도 안정성이다 이런 말씀 네. 드렸잖아요. 네. 근데 안정성에 가장 악영향을 끼치는 게 사실 이 고정비예요. 그래서 이걸 적정 수준에서 이제 관리하는 게 매우 중요한데요. 이거를 이제 수입의 몇 %라기보다는 전체 지출의 몇 %? 다 이렇게 보시고 관리를 하시는 게 저 의미가 있겠죠. 왜냐하면 이제 수입이 만약 크신 분들은 뭐 지출이 거기에 비중이 작으니까 네. 그거보다는 전체 지출에서 고정비가 몇 %를 차지하느냐. 그러니까 절대적 금액보다 퍼센테이지를 퍼센테이지를 관리를 하시는 게 좋고요. 네. 그리고 또 1인 가구나 또는 자녀가 없으신 분들은 고정비 비중이 좀 줄어들 수 있으니까 그것도 좀 감안을 하셔야 되는데 네. 일반적으로 이제 자녀가 있고 그다음에 자녀가 있는 가정이라면 예를 들면 50% 미만 정도다 고정비가 네. 그러면 큰 무리가 없다. 큰 무리가 우량하다. 없다. 이렇게 네네. 볼 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60% 미만이다. 라면 평균적으로 이제 평균이다라고 보는데 아마 부채가 있으시면 여기에 도달 못하실 거예요. 그렇죠. 분명히. 맞아요. 그다음에 이제 70% 미만이다 그러면 경고 사인이 나가는 겁니다. 네. 근데 부채가 있는 경우는 아마 70%까지가 아마 다들 도달하실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기억을 하시고 그다음에 80% 미만이다 그럼 이건 이제 80%까지다 고정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그러면 이제 위험 신호가 온 거죠. 그래서 네. 지출에 이제 굉장히 구조조정이나 이런 것들을 고민해 보셔야 되고요. 빚이 있다 하시더라도 절대 80% 이상은 가지 않도록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80% 이상이다 그러면 빚이 있건 없건 간에 없다면 더 위험하지만 네. 꼭 이 위험 신호가 들어왔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되고요. 만약에 이제 아이가 없거나 1인 가구라면 여기서 한 10%씩 좀 더 적게 네. 금액을 산정을 해서 네. 판단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고정비를 정말 줄이는 게 가정 경제의 안전성을 유지하는 데에 아주 관건일 것 같아요.
그럼 이제 고정비를 줄여야 되는데 이게 많은 노력이 필요할 것 같아요. 이게 쉬울까요? 그러니까 이 고정비가 관리하기 어려운 게요. 네. 이게 개인의 노력이나 의지, 자제력 이런 게 상관없이 이런 거 상관없이 내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느냐는 가치관과 삶의 태도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게 어렵습니다. 가치와 삶의 태도의 문제다. 그러니까 우리 집이 뭐 이 정도 버니까 40평대는 살아야 돼. 또는 옆집에서 아이들 사교육 이 정도 시키니까 나도 그만큼은 해야지 좀 안 불안해. 네. 라고 생각하면 고정비 관리가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남들이 나를 보는 시선이나 남들이 이 정도 하니까 나도 해야 된다고 생각하면 절대 고정비를 줄일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제 제가 아는 어떤 분은 이제 10여 년 전에 네. 부인이랑 합해서 연봉이 한 1억 정도 되시는 분이었어요. 많은 거죠. 그쵸. 근데 아들이 군대를 간 거예요. 그랬더니 부부만 남게 된 거죠. 그러면 내가 넓은 집에 살 필요가 없다. 그래서 집을 정리하시고 18평으로 이사를 가셨어요. 네. 그래서 주변에서는 뭐 꼭 그렇게까지 해야 되냐라는 말들을 들으셨지만 본인은 굳이 내가 필요 없는 공간을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다. 그래서 살림살이도 다 정리하시고 이렇게 18평으로 이사를 갔는데 살림살이 정리해도 전혀 사는 게 불편함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 이 정도 각오가 있어야 고정비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다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려운 거죠. 그렇죠. 근데 이제 제가 좀 변명이라보다 제 얘기를 해보자면 저는 이제 한창 지금 일할 나이고 앞으로 일할 시간이 더 많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아이들도 지금 크고 있고 그러니까 이제 제 생각에는 내가 지금 돈 벌 나이고 우리 아이들한테 투자할 나이니까 고정비용을 줄여야겠다는 생각은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갚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네네. 거죠. 그리고 투자할 때라고 생각하고 그렇기 때문에 뭐 교육비나 이런 부분들을 줄일 생각도 없고 줄이기 어려울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그게 바로 생각의 문제라는 거예요. 가치관의 문제이고. 그래서 제가 이제 그래서 가이드라인을 드린 겁니다. 네. 앞서에. 그래서 내가 그 기준에 맞춰서 이런 정도면 위험한 수준이 그 위험한 수준까지는 올라가면 안 되는 아무리 나의 생각이 그렇다 하더라도 위험한 수준으로 관리를 하시게 되면은 네. 사실은 이게 우리의 경제 상황이라는 게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잖아요. 아무리 내가 직장 생활을 잘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도 네. 또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일이기 때문에 적정한 수준에서 관리하시는 게 필요하고요. 그래서 항상 그 가이드라인을 잊지 마시고 내가 거기에 잘 맞춰서 하고 있나. 그러니까 한창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나이라 할지라도. 그럼요.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거에 대해 적정한 수준으로 관리를 하시는 게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죠. 네. 그러면 일단은 좀 당장 손대기 어려운 교육비나 뭐 집 사는 데 들어가는 이자, 부채 이런 거 말고요. 좀 고정비를 지금 당장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좀 알려주세요. 그러니까 내 의지나 노력으로 줄일 수 있는 게 없지는 않습니다. 네. 대표적인 게 이제 통신비 같은 거죠. 그래서 지금 뭐 어떤 요금제를 쓰고 있는지 그것이 이제 최선인지 네. 좀 귀찮다고 밀어놓지 마시고 좀 따져보셔야 해요. 그래서 가족 할인 제도 같은 거 이용하시면 하고 데이터 요금을 좀 적절하게 통제하시면 통신비 10,000원대까지도 줄이실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렇게 한다고 생활이 불편해지지 않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꼭 좀 알아보시고요. 전기요금 같은 것도 인터넷 찾아보시면 줄이는 방법 많이 나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오늘이라도 당장 적용해 보면 1, 2만 원 정도는 충분히 줄이실 수가 있어요. 정수기 렌탈 서비스 같은 경우도 네. 굳이 내가 집에 있는 시간이 별로 없다. 네. 라고 하면은 필요 없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그렇죠. 식의 고정비도 좀 줄이실 수 있고요. 그 고정비는 좋은 게 뭐냐면 한 달에 내가 10만 원만 줄이잖아요. 그럼 1년이면 120만 원을 줄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 줄여놓으면 계속 이게 가는 거니까 그렇죠. 그만큼 효과가 크고요. 그다음에 만약에 내가 신용등급이 향상됐다거나 뭐 연봉이 좀 올랐다거나 그랬을 때 대출 금리도 다시 조정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금리 인하 요구권이라는 게 있어요. 네. 그래서 은행과 재협상을 해서 또 이자를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또 여윳돈이 있으면 대출 원금을 또 갚으시면 이자도 또 줄어들겠죠. 그러면 또 고정비도 줄어듭니다. 네. 그래서 이게 고정비는 한번 줄여놓으면 계속 효과가 지속되기 때문에 그만큼 이제 중요하고요. 또 중요한 건 늘리지 않는 것도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이게 한번 늘어나면 1년 12달 또 늘어나는 거기 때문에 쉽지 않아요. 그만큼 비용이 또 늘어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출을 하실 때 이게 고정비야?
라고 생각되시면 하지 않으려고 노력하시는 것도 현명한 선택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뭐 가족들끼리 서로 통신료 뭐 얼마나 내? 뭐 늘 공통적으로 쓰는 거 있잖아요. 네네. 그런 거 상대적으로 얼마나 쓰는지 파악해 보는 것도 되게 재미있을 것 같고 자극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뭐 고정비 줄이는 경쟁이나 그런 것도 가능하죠. 예를 내기나. 들면 전기료가 얼마 정도 줄었다면 네. 아이들의 협조도 필요하거든요. 그럼 아이들에게 교육적 뭐 차원도 좋고. 그렇죠. 그리고 뭐 인센티브로 조금 줄이면 50%는 뭐 너에게 줄게 뭐 그렇네요. 그런 것도 교육적 차원에서 할 수도 있는 거고 네. 요즘 같이만 에너지 소비가 많이 될 때 사실은 에너지 절감한다는 측면에서도 고정비 줄이는 게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저 같은 워킹맘은 이제 일반적으로 그냥 전업주부들은 돈을 적게 쓴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과연 그럴까요? 근데 이제 꼭 그렇지만도 않더라고요. 뭐냐면 이제 가족은 함께 살고 있기 때문에 함께 쓰는 공통비가 있죠. 네. 예를 들면 주거비용 같은 경우는 이제 공통비니까 함께 쓰는 공통비용이죠. 뭐 인터넷 같은 경우도 공통비용인데 개별적으로 쓰는 돈들도 딱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그렇게 개별 비용을 따져보면 나는 쓰는 돈 별로 없는 것 같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네. 막상 따져보면 내가 쓰는 돈이 꽤 있구나. 네. 이렇게 생각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리고 특히 가정주부 같은 경우는 자기 용돈을 따로 책정을 하질 않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나는 별로 돈을 안 쓴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 근데 내가 쓰는 돈들이 생활비에 다 섞여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개인별 지출을 이렇게 세부적으로 따져보면 주부들의 지출도 이렇게 만만치 않게 큰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남편은 사실 한 달 얼마 이렇게 쓴다라고 용돈이 정해져 있잖아요. 네. 그래서 부인보다는 용돈이 정해져 있지 않은 부인보다 쓰는 돈이 많을 것 같은데 오히려 각자 이렇게 쓰는 돈을 정말 세부적으로 조사를 해보면 예를 들면 뭐 부인이 자기를 위해서 쓰는 의류비나 뭐 사교를 위한 교재비, 문화생활비 이런 거를 다 해보면 오히려 남편이 정해진 용돈과 크게 차이가 나지 않거나 오히려 약간 좀 크거나 이런 경우들이 있어요. 할 말이 없어지겠군요. 상담할 때 이제 이런 결과가 나오면 네. 남편분들 굉장히 흐뭇해 하시는 거죠. 네. 그래서 이게 니탄 하지 말고 정확하게 가족별로 얼마를 지출하는지 네. 따져보는 것도 네. 좀 의미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 궁금한 건요. 지금 이제 한참 휴가철이고 이제 휴가 다 가시는 분들 계신데 휴가비는 어느 정도 써야 돼요? 적정 그러니까 비용을. 이게 제가 조사를 해보면 네. 가정에서 풍요로운 삶을 위해서 쓰는 돈이 정말 적어요. 전체 지출에서 5%를 잘 넘질 않습니다. 그만큼 고정비가 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휴가비에 대해서 되게 고민을 많이 하는데 그거를 이제 할 때 그러니까 그 1년에 한 번 여러분 이제 예산을 잡을 때 어느 정도 예산을 미리 잡아주시는 걸 권해요. 그러니까 우리 가족이 여행 비용으로 총 지출의 몇 프로를 쓰겠다. 라고 이제 미리 산정을 해놓으시면 그 한도 내에서 이제 여행을 가시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여름 휴가를 좀 크게 길게 한 번을 갔다 올 수도 있고 아니면 뭐 계절에 한 번씩 그냥 소소하게 이렇게 가겠다 이렇게 잡아놓으실 수도 있고 그거는 이제 취향에 따른 건데 그것도 가정의 가치에 따라 다르겠네요. 그렇죠. 그쵸?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어느 정도 여행비는 어느 정도를 쓰겠다라고 미리 그 퍼센테이지를 산정을 해놓고 거기에 맞춰서 계획을 하시면 뭐 여행 갈 때 고민 굳이 크게 안 하셔도 되고 또 그래서 오히려 더 계획적으로 또 여행 준비를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제 친구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돈을 막 되게 굉장히 이렇게 아껴서 절제하는 친구인데 자기는 잘 놀고 잘 여행 가기 위해 아끼는 거라고. 네네네. 그리고 여행 갈 때는 아낌없이 쓰더라고요. 그래서 그 친구 보면서 굉장히 반성도 많이 했는데 가족들끼리도 이 휴가비 무조건 아낄 생각만 하지 말고 1년에 같이 가족들과 모여가지고 1년을 시작할 때 계획을 짜고 그렇죠. 그 계획에 따라서 또 여행 예산 뭐 집행 이런 것들도 하고 이러면 더 재밌을 것 같아요. 그렇죠. 휴가가. 네네. 그리고 뭐 이게 돈 쓰면서 갈등이 생기잖아요. 네. 이거 가도 돼? 말아야 돼? 막 이렇게 쓰면서도 막 갈등이 생기고. 그럴 바엔 가지 마. 막 이렇게 싸우게 되잖아요. 근데 예산을 이미 딱 정해놓고 하면 네. 사실 그런 갈등도 그렇네요. 안 생기고 마음도 편하게 갈 수가 있으니까 즐거운 여행 더 즐겁게 갔다 오실 수 있는 거죠. 그렇겠네요. 오늘 가족 경제, 가정 경제에 있어서 중요한 소비 이야기 해주셨고요. 마지막에 휴가비 팁까지 주셨습니다. 우리 집 재테크를 부탁해 이지영 작가였어요. 고맙습니다, 작가님. 네, 감사합니다.
9543님 리라입니다. IMF 때 생각나네요. 우리가 그때 외국계 기업처럼 터키에 투자하면 어떨까요? 하셨고요. 7531님 리라화 실시간 경제상식 감사합니다. 4958님 리라화 우리 IMF 때 생각하고 도움되는 방법 좀 생각해 봅시다. 6.25 때 우리나라 도와준 우방입니다.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오늘도 문자 참여와 응원으로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저는 내일 이 시간 다시 오도록 하겠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통신발전기금으로 이루어지고 있고요. 포스코와 함께합니다. 내일 만나요.